발도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1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고 있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에 뉴스 리액터로 새로 모셨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심동행 창준 위원장님이시죠? 네, 민심동행 항상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다원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유난 갈등 2차전. 네, 이종섭 호주대사 거치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2차전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대통령실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이종섭 호주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 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또 한 번 메시지를 낸 게 사실상 여당을 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회칼 테러 발언을 했던 황사무 수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문화일보에서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로 좀 가닥이 잡힐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선 발언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른바 백브리핑을 중단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일 백브리핑을 했었는데 일단 필요할 때마다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오늘 김경렬 비대위원이 메신저로 나섰습니다. 오늘 김경렬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종섭 전 장관 논란과 그리고 도태우, 장해찬 예비후보 공천 취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당 구성원 전체 그리고 수도권 출마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건 좀 미래 권력의 도전처럼 비칠 수 있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TK랑 수도권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표심이 흔들리는 정도가 정말 달라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은기 기자가 취재한 워딩이 굉장히 생생하네요. 미래의 권력의 도전처럼 비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미 한번 부딪혀서 네. 그런 상황처럼 보인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인규 이제 위원장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놓고 좀 이미 코멘트를 좀 하셨던데요. 때늦은 후회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반응들을 놓고 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지금 이게 각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듯한 하지만 또 세우지 않는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뭐 막말이나 역사인식 왜곡 문제 이런 것들 겨우 이제 정리를 하나만이 하고 있는데 또 지금 황상무 수석 터지죠. 또 이종섭 장관 문제 터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와서 국민의힘 또 한동훈 위원장이 후회를 하고 이걸 고치려고 해도 지금 많이 늦었다. 그 지금 뭐 총선까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 그나마 늦었더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도 빨리 지금 현안들은 문제들을 저는 빠르게 국민 눈높이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세게 그러면 이제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 예. 여론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윗선으로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서 이거를 회복을 시켜야지 뭐 이종섭 장관 귀국해라 뭐 이 정도 메시지 가지고는 저는 수습이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나오는 게 대통령실 태도가 좀 강경한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의 동아일보 멘트도 있던데 그 이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결국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공직자로 살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의 상급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내부적 권위를 뛰어넘는 결정을 하기가 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또 정치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지금 복잡다단한 이 욕망들을 잘 조율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당이 또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이게 좋아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학습이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퇴양난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답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의 좀 거취를 두고 당정이 약속 대련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했던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쇼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김 사무국장은 그러니까 신범철 전 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천장을 써준 건 괜찮은가라고 하면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이렇게 물었고요. 5개월째 거부 중인 국정조사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 항명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군사재판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3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3차 공판을 앞두고 박정훈 대령 측은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목요일 재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퇴양난이 아마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범철은요, 그리고 임종득은요 이렇게 계속 갈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약속 대련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요. 뭔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내에 지금 워낙 그 거센 반대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일부 반영한 것이다. 저에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실 최상병 문제 전 이거 매우 이거는 중차대한 전 국기문란 사안이라 보거든요. 첫 번째 국기문란은 그 수사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공직자, 충직한 공직자를 지금 군 형법 위반으로 지금 영장까지 치고 하는 집단항명죄로 몰아갔던 저는 국기문란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국기문란은 최근에 지금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인사는 어떻게 됐는데 그럼 인사검증은 왜 출국금지조차도 못 걸러냈는데부터 해가지고 출국금지된 상태를 해제해주면서 내보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결국에는 이 국기문란도 하나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봉주 공천 취소, 박용진 또 경선. 네, 서울 강북을 현역 박용진 의원이 또 경선 치르게 됐다라는 소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마지막 뇌관으로 박용진 의원의 서울 강북을의 그러니까 세 번째 경선 결선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이더라고요. 세 번째 경선과 양문석 예비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서울 강북을은 박용진 의원과의 두 차례 경선 끝에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막만 논란이 일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빠지면서 이 지역구에서 전략 경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가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 선거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를 듣지 못했다.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좀 받은 상황이니만큼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30% 감산을 받고 여성 정치 신인인 조수진 변호사는 그러니까 최대 25%까지 가산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도합 최대 55%의 감산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좀 예상을 해보자면 신인규 변호사님,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예상을 해보면 조수진 변호사의 승리를 점치지 않을 수 없다. 거의 뭐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우선은 뭐 박용진 의원도 상당히 민주당 안에서 나름 소신파고 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지금 하위로 분류되면서 경선에서도 계속 그 불리한 여건에서 지금 싸워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수진 변호사도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노무현 재단 이사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런 또 검증된 공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 뭐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은 드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건 참 너무나도 매끄럽지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강북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대표를 뽑는데 전체 권리당원의 70%를 든다? 전 이런 룰은 거의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룰의 문제도 있거니와 지금 조수진 변호사는 또 여성 신인 가점까지 받기 때문에 전 박용진 의원이 이건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웰빙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이 일었던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취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인사들의 공천 취소가 이어지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량품 그리고 수박 뿌리를 뽑겠다라고 발언해서 비판을 받았던 양문석 예비
후보의 공천 취소를 두고도 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양문석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죠. 장해찬 이제 예비 후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현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공천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격전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판세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이제 장예찬 이제 후보겠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니까. 근데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라고 하는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브랜드로 그동안 강조했던 것들이 좀 의미가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전 이번에 그 막말 논란 때문에 당에서는 공천을 정리를 한 건데 또 무소속 출마를 지금 한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반으로 이제 표가 갈려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이 좀 어부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그리고 장예찬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과 존재감이 결국에 수도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승복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자체가 전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구에서 도태우 이제 후보도 무소속 뛰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제 대구와 부산은 또 의미가 다르죠. 대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의석을 수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을 텐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차이 나거나 뭐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거의 따라 붙을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굉장히 그 10% 안쪽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장예찬 후보가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를 하면 또 인지도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에는 결코 좋은 영향이 될 수가 없다. 구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민주당 상황도 짚어볼까요? 양문석 지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지금 맞받아 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막말이라고 해도 그 막말의 내용과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미 FTA 추진이나 이런 정책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거친 언어로 비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넓게 보면 뭐 표현의 자유로 저는 충분히 볼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양문석 후보가 요 사안만 가지고 공천 취소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분이 그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가시면서 좀 가격한 발언들을 하신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 정도 사안만 가지고는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공천 취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번호를 발표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미래에서 오늘 오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1번은 최보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받았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4번은 진종호 선수, 그리고 8번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4번을 받았고요. 김예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번을 받았고 그리고 안상훈 전 수석이 16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번은 한지아 비대위원이 받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민전 교수가 이제 비례번호를 받은 것도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출신인 유영원 후보도 12번 받았죠. 저 신인규 위원장님은 좀 눈에 띄게 본 후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사실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정말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 좋은 정당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위성 정당으로 국민의 지금 뜻을 받아보겠다라고 사실은 이 거대 양당이 본인들의 욕심을 더 내면서 현재 제도를 잠탈하는 것인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몇 면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국민들을 대변할 분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저는 뭐 특기할 만한 분만 뽑자면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전 이런 분을 참 이렇게 비례대표 명단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 저는 국민의 미래의 득표율에도 이런 분들은 전 간표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상훈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이분은 그 사회 수석이죠. 네. 지금 그 과거에 나경원 의원하고도 한번 충돌할 때 이분이
한번 역할을 했었었고 지금도 의사들 정원 문제 갖다가도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 능력이 검증이 안 된 분을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을 이렇게 공천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저는 좀 매우 이거 좀 간표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번까지는 안정권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아마 19번까지 이제 당시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됐을 텐데 뭐 이번에는 저도 뭐 그 비슷한 수준 아닐까 한 19번 언저리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방금이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네요. 네, 30분 전에 국민의힘 이철규 전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공관위원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공천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계는 깨지고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뭐 당직자들은 당선권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거 제2의 윤한 갈등을 또 염두에 두는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아까 말처럼 친윤 인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내 이제 역학관계를 놓고 보면 윤석열, 한동훈 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벌써 예상되는 거고. 부과됐나요? 아무래도 시점적으로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철규 공관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뜻을 반영하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뜻은 지금 사무총장인 장동혁 총장이 지금 반영을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철규 공관위원이 이런 식의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낸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 명단 작성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주도된 그런 위성정당 공천 작업에 대해서 상당한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글쎄요. 좀 당이 다른데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살펴볼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2의 윤한 갈등 터진다 안 터진다 한번 걸어주십시오. 저는 터질 부분은 많다고 보는데요. 터져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더 큰 권력과 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한동훈 위원장이 꺾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번호도 좀 짚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연합도 비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서미화 전 국가인권의 비상위원이 비례 1번을 받았고요.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가 비례 2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인 백승하 전 교사노조 연맹 사무총장이 비례 3번을 받았고요. 용해인 의원이 비례 6번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계속되는 언론 입틀막.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힘 네, 죄송합니다.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비례 14번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김장겸 전 사장은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을 유배지로 불린 곳으로 인사조치하는 등 이런 부당 노동 행위로 지난해 10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면 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이버가 3월 15일에 그러니까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를 직접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언중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포털에 정정 요청만 해도 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비판 보도에 낙인을 찍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방시민 심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방시민은 파란색 1 그래픽을 사용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전달했던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진술은 법정 쟁제를 전제로 그러니까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파란색 1번이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선방심의에 제소를 했었죠. 네, 국가기관의 판단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법조인이신데요. 이런 사항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참칭 패널, 뭐 제가 그 보수 참칭 패널로 분류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신 변호사님도 참칭이신 뭐 건가요? 몇몇 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 떠나서도 지금 국민들의 언론도 맞고 뭐 입틀막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언론에 대해서 상당한 정권 차원에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번에도 보면은 KBS만 자꾸 이렇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따고 또 이번에 이종섭 이종섭 호주대사. 네, 호주대사도 KBS로만 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그 권력이 지금 언론과의 그런 유착관계 내지는 얼마나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냐 아니면 또 그 특정 언론사에다가만 어떤 걸 우대하는 권한을 주는 이제 이런 식의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존중하는 게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너무 현실과 다른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법상으로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언론 지수,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것이 아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을 건데 저는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모로 참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인 건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시사인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드려봅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것만 소개해드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알려졌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오늘 24번 비례 받았는데요. 조금 전 비례대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방금 지금 전에 들은 거라. 근데 번호가 24번이면 거의 뭐 당선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마 그래서 사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네. 비례 이슈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게 또 계속 굴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이어가지고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3월 1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조국 혁신단 대표가 함께 하니까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